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거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를들은 북한은 정치 문외한 외교 백치의 히스테리적 망발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남북관계 이대로 괜찮을지,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는 어느 정도로 진행됐을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야, 근데 이 북한의 이 망발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웬만한 망발은 뭐 그냥 귀에 좀 익숙한 수준까지 왔는데 정치적 미수가 외교 백치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뭐 삶은 무슨 뭐 이런 표현 안 썼지만 그렇죠. 이 북한이 이렇게 거칠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자, 일단 메시지를 반박을 못하면은요 메신저를 공격하죠. 한국 여의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인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거래, 탄약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반박을 못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와 근거보다는 이제 감정이 섞인 말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통일부의 그런 북한의 비난에 대한 통일부의 사실 대응도 항상 있었던 톤이에요.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조차 없는 북한 체제의 저열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뭐 남북 관계가 계속 이렇게 되면 좀 경색이 되는 거죠? 이미 우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발됐을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이미 그때부터 남북 관계는 박살났습니다. 그래요? 이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위 믿던 진보 정부에서마저 일이 안 됐는데 북한 입장에서 그다음에 딱 그거 보니까 얘들이 무슨 진정성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했네라는 판단이 되고 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위 민주 체제, 특히 민주주의의 정치자에 대해서 안 믿을 겁니다, 쟤들이. 알겠습니다. 자,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얘기 좀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에 대해서 경고를 강하게 했고 그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세요? 뭐 일단 기존에 탄약 거래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기존에 이 얘기가 작년 이미 그 하반기 뭐 9월 10월 이때부터 나왔어요. 북한산 탄약이 러시아로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리고 실제 북한산 탄약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에서 확인이 된 게 이번 여름 정도였습니다. 보도가 한번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제 거래는 있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탄약 거래에서 벗어나서 북한이 지금 막 한참 생산하고 있는 뭐 미사일, 방사포 혹은 뭐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이 넘어가냐 넘어가지 않냐가 관건이고 그 무기가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무기가 사실 방사포랑 대전차 무기 뭐 단거리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무기 자체가 러시아도 부족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란에서 자폭 드론을 수입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공격하다가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그 이란 자폭 드론 공장을 만들어서 면허 생산을 할 정도예요. 근데 진짜 근본적으로 러시아가 군사 대국이잖아요. 미국 다음에 러시아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무기가 부족한 거예요? 전쟁을 오래 했다고? 몇 년 자, 기본적으로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냉전의 맥락이에요. 냉전 시절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막 하고 있을 때 소련은 국가의 모든 능력을 끌어모아 가지고 해서 무기 제작에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냉전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그 방산 기업들도 막 엄청나게 막 통폐합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태고 지금 기존에 러시아가 갖고 있는 무기 체계 상당 부분은 냉전 시절, 소련 시절에 쌓아놨던 거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러시아가 2008년부터 뭐 국방개혁 해가지고 해서 뭐 신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어쩌네 그러는데 막상 이런 신무기들이 그렇게 많이 양산되지가 못했어요. 보고 있으면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걸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게 겉만 번지르한 거구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T-14 무슨 세계 최초의 전차 뭐 무인 포탑 장착한 전차 이게 2017년에 등장하고 이제 이거 나오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단 한 대도
단 한 대도 우크라이나 전장에 얘가 투입되지 않고 있어요. 실전 배치할 정도 양산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양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양산하고 첨단 무기 만드는데 서구의 부품이라든가 첨단 그 부속 같은 것들을 가져다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포탄 이미 건너간 것 같고 예. 뭐 대전차 무기, 방사포 이런 좀 큰 무기들 이게 예. 이제 북한에서 러시아로 건너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 예. 이게 현실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러시아가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야, 이거 사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몰래 하면은 막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몰래 하면 북한은 못 막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해상으로는 못 나갈 거고 무기가. 해상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것도 네. 장담은 못 하는 시베리아 게 열차 통해서 넘어가. 그러니까 북한이 올해 한 거의 20척 이상의 선박을 사들였어요. 자기네 저걸로 소유를 바꿨어요. 북한 쪽으로. 아, 북한이요? 네, 그래서 해상 쪽에도 나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를 갖춰놨고, 근데 물론 그게 한계가 있고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육로로 보내는 방법인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이게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굉장히 정확한 지적인 게 당장 러시아가 북한에서 뭐를 사더라도 이게 뭐 몇 주 내에 혹은 뭐 한 달 내에 무슨 우크라이나로 가서 전쟁을 하는데 기여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반대로요. 네. 지금 러시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지금 자기네 전쟁하는 물량도 부족해서 지금 북한 사들이잖아요. 네. 그럼 러시아가 자기가 이 만드는 무기 체계들을 뭐 최신 무기 체계들을 이거를 북한에 넘겨주는 것도 당장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결국은 러시아를 압박해서 스스로 야, 내가 여기까지 넘어가면 정말 큰일 나는구나 라는 것을 러시아가 그렇게 판단하게 해야 되고 바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금 이제 정부와 외교 당국이 다 국제사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야, 러시아가 이러면 이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맞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금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무기 거래하면 무기가 아니라 다른 거 거래해도 추가 제재 대상인데 무기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유엔 예. 대북제 핵심이 1694호에서 야, 미사일 핵 관련된 거 팔지도 말고 수입도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1718호에서 야, 이제 더 확장해서 아예 무기 자체를 주고받는 거 이거 위반이다. 근데 문제 뭐냐면 이미 러시아가 1718을 위반한 거예요. 예. 포탄 이런 거 사들임으로써. 자, 근데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 이제 뭐 미사일 이런 것까지 이제 만약에 관련된 것까지 간다. 이거는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제재는 안보리 추가 제재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반대할 거 뻔하니까. 그렇죠. 안보리 차원에서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한 게 양자 외교입니다. 다자가 안 되면. 양자 외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그 윤 대통령 그 유엔 가가지고 가서 4박 6일 동안 47개국 양자회담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나라들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 이거에 대해서 같이 규탄하자, 방향으로 나가자, 그다음에 북한 제재하자 이렇게 하면서 소위 세일즈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유엔 안보리 뭐 대북 제재 해가지고 해서 뭐 리스트 나오고 하지만은 그 실행 누가 합니까? 각국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걸 실행했습니다 해서 보고서를 각국이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 그 실행할 각 국들이 그 실제 힘을 발휘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독려를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역할인데 그거를 지난 5년 이상 동안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보죠. 이 북러 정상회담이 있고 나니까 이제 후속 장관급 회담 이런 것들이 막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내달 북한을 방문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얘기할 거로 보세요? 푸틴 대통령의 저 평양 방문 이거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인가요? 당연히 그것도 포함될 거로 보이고요. 일단 뭐 외무장관 움직이는 정도가 되면 그다음에 사실은 뭐 회담 시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을 거고 그중에서 외교적인 측면 혹은 사전 정지해야 될 측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의가 됐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북한 방문할 거로 보세요? 지금 이 분위기면 하죠. 이 분위기면? 네. 네. 그럼 두 나라 사이의 밀착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네요?
예, 일단은 지금 강한 밀착을 통해서 지금 러시아는 야 이렇게 나를 지원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제 뭔가 성과를 얻고 있다. 사실은 푸틴도 외교적인 쇼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게 푸틴이 러시아 방문, 저 평양 방문하는 게. 자,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딱 이 우리가 동북아 상황, 세계 상황 이런 부분에 다 열심히 개입하고 관계를 하면서 하는 국가다. 그다음에 플러스 자 대한민국 혹은 뭐 일본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너희들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하면 우리도 계속 이렇게 북한과 관계 이런 것들을 확장해 나갈 거다 하면서 나름 견제수를 두는 거죠. 나름 견제수요? 네. 이거 지금 푸틴 대통령 방문 가능성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고. 예.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얼마 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자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총리 만났어요. 거기서 반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한중 관계가 사실 현 정부 들어서 그리 좀 잘 굴러간 건 아닌데 예. 그게 풀리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본인이 먼저 방한 문제를 꺼낸 거? 그거 엄청난 신호탄이죠. 왜냐하면 결국 관계가 안 좋아지고 소위 이제 지금 중국이 굉장히 강압적인 외교를 해왔어요. 이제 뭐 사드가 계기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때부터 중국 정치 자체가 굉장히 외교 자체가 전랑 외교라고 울프 워리어. 마치 막 이렇게 해서 막 미국이 소위 말해서 막 이렇게 딴 나라를 협박하고 다니던 그런 모습들을 흉내를 내는 듯한. 근데 어설프게 흉내를 냈죠 좀. 그래서 사실 많은 국가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거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진핑 3년임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3년이면 다 해결되고 이제 나름 시진핑 체제가 구축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전랑 외교만을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칫 잘못하면 고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뭐 북러 관계에도 살짝 거리를 두고 되려 이제 뭐 한중일 이런 거에 같이 이제 나오면서 자 이제 슬슬 기존과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청년 실업도 거의 지금 최악 수준이고 예, 실업률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계속 무슨 뭐 패권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싸우고 뭐하고 할 때가 아니라 경제적 실리를 나름 추구해야 될 시기거든요. 중국으로서도. 네. 이게 그러면 역시 저 중국의 외교 노선이 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거를 좀 틈새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도 미국과 한미동맹 강화하는 건 좋은데 한미일 협력도 좋은데 중국과의 관계가 좀 너무 멀어지는 건 북핵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이거 좀 잘 풀어야 되는데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또 사실은 북핵에서 중국 입장 너무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은요. 북한이 존재하는 거예요. 정권 자체가 존재해서 자신들에 대해서 버퍼존으로 존재하는 게 제일 핵심인 거고 물론 핵에 대해서는 반대지만 여태까지 입장은 뭐냐면 야 그래도 생존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거 핵은 개발은 방해하지는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대한민국 이 경제 구도가 너무 중국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탈피를 하긴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걸 완전히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익시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중국과의 관계를 나름 잘 끌어갈 필요가 있다. 실리적으로 끌어갈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고개를 숙인다고 무슨 중국하고 관계가 잘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까지 봐온 거고 되려 한미 관계가 이렇게 강화가 되고 뭐 한미일까지 되면서 사실 중국이 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야 우리가 중국을 압박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복잡한 판국 안에서 잘 지내보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중일 또 이렇게 셋이 만나는 그 매개를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되려 균형 외교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양국 위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